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은 명확했습니다. MBC가 왜곡 보도로 한미동맹을 훼손했으니 강력히 대응하라는 것.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MBC 기자와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이 이어졌고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국세청의 520억 원 추징금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고수위 제재가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제소와 정정보도 소송에 나서라는 대통령실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8일 외교부 대변인단 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명예훼손 당사자도 아닌데 외교부가 왜 나서야 하는지 대부분 납득하지 못했고 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도 언론사와 정면 충돌하는 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대처라며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이 같은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얼마 뒤 강한 질책이 내려왔습니다. 외교부를 질책한 인물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강훈 당시 대통령실 국정홍보 비서관이었습니다. 강훈 국정홍보 비서관이 전화해서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 소송 반드시 외교부가 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었다고. 김건희 라인 실세로 불렸던 강 전 비서관은 47개 정부 부처의 대변인단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일명 군기반장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외교부가 쫙 달라붙어서 하는 맛이 있어야지. 대충 하면 안 된다. 이럴 때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MBC를 응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강 전 비서관은 스트레이트와의 통화에서 수위를 넘어서는 잘못된 비판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얘기한 건 맞다면서도 MBC 응징이란 단어를 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의 압박에 못 이겨 외교부는 소송을 맡았지만 내부에선 서로 맡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다 하기 싫어해서 서로 미국 담당하는 북미국이 해라. MBC니까 언론 담당하는 대변인실이 해라. 소송 담당하는 국제법률국이 해라. 담당 부서는 북미국으로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리소송을 지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까지 직접 결정에 내리꽂았습니다. 최태영 변호사.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당시 외부 징계위원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은 인물로 사실상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외교부 내부 지침엔 소송 대리인으로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를 우선 고려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경쟁 입찰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외교부가 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성공보수를 포함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도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5년간 외교부 수임료 내역 중에 최고액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언론 정정보도 소송을 잘하는 전문가라고 대통령실에서 찍으니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소송 내내 대통령실은 외교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만난 한 외교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한 비서관이 북미국에 찾아와서 외교부가 소극적이고 책임을 회피한다며 욕하고 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MBC를 겨냥해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밀어붙인 소송. 외교부조차 승소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서울 서부지법 성지호 재판장이 맡은 1심에서 외교부가 승소합니다. 법원의 음성 감정 결과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이 불가하다고 나왔지만 재판부는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다며 MBC가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나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놨습니다. 진위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사과부터 하라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될 이유가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면 사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권 교체 뒤 조현 외교부 장관이 MBC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사과하면서 향후 2심 재판엔 변화가 예상됩니다. 부적절한 말을 내뱉은 대통령은 사과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을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탄압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언론 자유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제사회에 1억 달러의 기여금을 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연설. 대한민국은 총 1억 불을 앞으로 3년 동안 기여할 것입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하며 미국도 60억 달러를 더 내겠다고 약속합니다. That means we're going to work with our partners in Congress to contribute another $6 billion to the Global Fund.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행사장을 나가며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60억 달러 기여금 약속을 미국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난처할 거라는 맥락으로 해석됐고 당시 기자단 의견도 문제의 단어는 바이든이라고 모아졌습니다. 40몇 초 만났잖아요, 바이든을.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국내 취재인들 찍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창피해서 그런 얘기 한 게 아닌가. 민망하니까. 그런 거라고 저희들은 얘기했죠. 당시 바로 옆에서 문제의 발언을 들었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그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언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면서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와 연결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했습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란 해명이 처음 등장한 건 그로부터도 9시간 뒤였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이 아니다 날리면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브리핑을 하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저희는 바이든인 줄 알았는데 철석같이 그럼 이 새끼는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욕한 게 아니라는 거에 브리핑의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란 반박이 나오기 전 현장에 있던 대통령실 참모진은 비속어를 쓴 대통령의 사담이 방송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 노출된 것에 대해 빨리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사과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발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짤막한 서가문도 작성해놨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런 방안을 들고 대통령 대면 보고에 들어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마치고 나온 김 수석의 회견 내용은 사과 대신 반박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국민 사과 방안에 대해 김 수석이 말도 제대로 못 꺼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석을 보니까 결국은 엄청 혼나고 말도 못 꺼내고 왔던 것 같더라고요. 워낙 대통령이 격정적인 분이라 갑자기 화내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대통령을 많이 무서워했어요. 당시 대국민 사과 방안을 실제로 보고했는지 대통령이 화를 내며 거부하진 않았는지 현 국민의힘 의원인 김은혜 전 수석을 찾아가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과하자는 의견이 왜 그 당시에 묵살된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 네. 있었던 일은 제가 재판부에 제대로 사실대로 제출을 했으니까 진술서 내신 거 다 읽어봤는데 네. 그 날리면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은 언제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거를 네. 홍보수석으로서 기자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김 전 수석이 외교부와 MBC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진술서에서 대통령실이 의뢰한 음성 판독 결과를 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문구를 최종 확인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가 만난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의뢰한 음성 판독 결과는 판독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당시 대통령실이 의뢰한 판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당사자들은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음성 판독 결과에 난리면이라고 나오나요? 아니면 저는 판독할 수 없다고 나오나요? 저는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김 전 수석은 또 재판 진술서에서 대통령이 자신은 평소 미국 의회를 의회라 부르고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라고 칭한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보면 오히려 우리 국회를 의회라고 부르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늘 의회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또 의회와 논의하면서 반대로 미국 의회를 국회라고 표현한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의 한 조항인데요. 그 경우는 이 국회가 이거는 특별검사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관련자들은 아직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부적절한 비속어 사용의 당사자 역시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전 국민 듣기 평가로 원래 이제 워딩이 뭐였냐면 이 새끼도 나오고요. 바이든 이 새끼 쪽팔려서 어쩌나 이랬는데 이제 김은혜 그 당시에 무슨 수석이었죠? 홍보 수석이었나요? 홍보 수석이었죠. 예, 나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입니다. 요거거든요. 요거 기자시니까 네.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예. 네. 이거 저 발언의 전문은 그거잖아요. 네. 뭐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이거 승인 안 해주면 똑같아. 바이든이는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똑같아. 근데 이거를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를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한 건데 이게 애초에 대통령실이 그 비보도를 요청을 했었어요 기자단한테. 맞아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가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발언이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비보도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6시 10분에 당일 이제 한국 시간입니다. 6시 10분에 문제 발언이 있었고 6시 28분에 영상이 송출이 됩니다. 예. 근데 7시 40분에 순방 기자단한테 대통령실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비보도 요청이죠. 그러고 나서 22시 35분 한 3시간이 훨씬 지나고 나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날리면이라는 말을 개발해 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왜 이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냐면 김은혜 수석이 나온 10시 반까지는 다 그거를 단 한 명도 바이든이라고 안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국익 차원에서 이게 나가면 그렇지 않냐. 이런 협조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10시 35분에 회심의 카드를 들고 나오죠. 이건 바이든이 아니다. 날리면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시에서부터 일정한 시간까지는 이걸 수습하고 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자단의 협조 속에서 이걸 수습하고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거를 발언이 좀 미숙한 면이 있었다. 사과 정도를 하고 유감 표명 정도를 하고 넘어갔으면 저는 그때 그렇게 처리했으면 이게 그냥 별일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성격이 저렇군. 가까운 사람들만 있으면 말을 저렇게 하나 보군. 이런 정도의 해프닝으로 넘어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갖고 그 후에 어떤 일을 벌인 겁니까? 날리면 MBC를 공군 1호기에서 안 태웠죠. 그쵸. 그것도 있었고 외교부가 고소했어요. 고소했고 MBC 공군 1호기 안 태우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데는 MBC 안 태우면 우리도 안 타겠다고 해갖고 잘하셨죠. 그러셨어요? 가는데 민간기를 타고 막 갈아타고 따라가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이 문제를 그래서 그리고 이 정권을 초반에 상징하는 하나의 그 밈이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바이든이라고 듣느냐 날리면으로 듣느냐가 나의 정책 성향을 드러내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최상병 사건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네. 최상병 사건도 예를 들면 무리하게 작전을 작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면 활동을 하다가 언제나 사고는 날 수 있죠.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수습과 응당한 책임을 지면 끝나는 일이죠. 네. 그리고 저는 그거 최상병 사건은 정당하게 수습만 됐으면 대통령이 사과할 만한 건도 사실 아니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경로했어요. 여기서도 홍보수석실에서는
매뉴얼에 따른 대응을 고민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정리하고 가자. 넘어갈 수 있는 이슈다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완전히 강경하게 돌아서 했던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윤석열의 어떤 의중 때문이겠죠. 근데 그 윤석열의 의중이 여기서도 경로였다라는 거죠. 네, 홍보수석이 당시에 대통령을 되게 무서워했다라는 전언도 있었고 사과문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갔는데 엄청 혼나고 나와서 난리면이라고 했다.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근데 뭐 홍보수석이었던 김은혜 수석에게 MBC 기자가 이번에 또 추가로 취재를 해봤을 때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전했을 뿐이라고 그게 언급을 그 말이 했다라는 뭔가 거잖아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나는 뭐 실제 사과문을 준비한 유무는 이제 이 언론 보도로 나온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자신은 따라서 브리핑에 소개를 했을 뿐이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뉘앙스죠. 대통령이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식의 그런 발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겠죠. 김은혜 수석이랑 포함해서 10시 반 35분 발표 전까지는 이거를 바이든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들어갔는데 윤석열이 화를 냈겠죠. 내가 그거를 바이든이라고 하라고 들었어? 윤석열이 난리면이라고 그 바이든 안 했다고 하니까 난리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를 넣어야 이게 문맥이 말이 돼? 좀 그래도 말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 그러고 난리면이 나왔겠죠. 연구를 엄청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에 우리가 참 많이 했던 얘기지만 이 당시에 그 동행했던 기자들 그리고 MBC 기자 본인 이런 분들이 이미 그 MBC 스트레이트인가요? 여기에 다 나와요. 나오는데 본인들도 너무 황당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김땡 행정관은 그 동행 기자에게 담배 피러 나가자고 해가지고 나 이거 나가면 진짜 잘린다. 큰일 난다 이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심각성을 당시에 대통령실이 참모들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보도를 전제로 해가지고 실제 기자단에게 풀을 했을 때 이제 그 기자단에게 공지를 했을 때 사적 발언이다. 공식 석상이 아니었다. 이런 그쵸. 식이었는데 대통령의 행보 중에 공식 석상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그 현장은 공식 석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적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식 석상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무마한다고 해서 보도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이든하고 난리면이 문제가 아니라고 치더라도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쪽팔린다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 이런 대목들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홍보팀도 아마 홍보수석실도 알고 있을 텐데 완강하게 아까 우리 김한 기자가 윤석열을 소환한 것처럼 그렇게 윤석열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로했다라고 해서 결국 홍보수석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고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문제에서 심각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외교부가 이것을 MBC에 소송을 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죠. 저는 뭐 직권남용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제 이 소송 대리를 했던 변호사가 있어요. 소송 대리를 대리 소송을 했던 사람이 최태영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네. 이 최태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2020년에 윤석열 총장 그 징계 국면에서 외부 징계위원을 맡았는데 그 징계 회의에 법무부 징계위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징계 윤석열을 반대. 그대로 옹호해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꼼꼼하게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대리 소송을 한 수임료를 줬다라고 하는데 그 한정혜 의원의 인터뷰에 따르자면은 외교부에서 했던 대리 소송 중에 5천만 원짜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꼼꼼하게 최태영 변호사를 정권 차원에서 챙겨줬을 것이다. 네. 이걸 누가 지시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뭐 바이든 난리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진실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저는 취재 윤리 차원에서 아까 훌륭한 한겨레라든지 훌륭한 경향이라든지 한겨레. 이런 언론사들은 최소한의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 언론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MBC라는 언론사가 보도해가지고 그런 핍박을 받고 소위 정권으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의리 있게 다른 언론사들이 말만 뭐 기자협회, 언론협회 이런 데서 성명만 냈을 뿐이지 실제 전용기 타고 취재하러 갔을 때는 한겨레, 경향 제외하고 MBC 빼고는 다 타고 갔거든요. 심지어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알기로는 소수의 언론사가 단독으로 인터뷰 몇 건을 따로 또 심지어 알선을 해줬어요. 제가 그거 보고 나서 느낀 게 이 나라의 언론은 죽었다. 이거는 최소한의 의리가 상실됐다. 동료 의식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저는 사실 이 보도가 어제 MBC로부터 나오고 나서 MBC 많이 할 수 있는 보도지만
경향 한겨레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들은 정말 할 다 말이 없죠. 머리를 받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 맞아. 머리 받고 반성해야 이건 돼. 진짜 반성해야 돼. 한겨레 멋졌어요. 단전 단수 동맹입니다. 단전 단수 동맹. 아니 이건 실제로 근데 이거는 약간 저는 그냥 현직 기자 입장에서 약간 허를 찔린 기분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데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이렇게 해버리네. 그 정권 초에 그런 우격다짐을 몇 번 느꼈어요. 왜냐하면 많이 있었죠. 네, 많이 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KBS의 시청료 분리 징수하는 거 십수년 된 이슈거든요. 뭐 길게 잡으면 20년 이상 된 이슈인데 사실 못했어요 어느 정권도. 밀어붙이죠, 그거, 근데. 근데 그거를 그냥 시행령으로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언론에 대해서.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해당 언론에 대한 특정한 적개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이게 이 영상이 찍힌 게 MBC가 단독으로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풀 단위예요. 네. 풀 영상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풀 영상을 받았는데 이거를 갖고 MBC만 찍어갖고 그때 그래서 KBS 시사 프로 진행하는 어떤 진행자가 SBS 진행자도 그 얘기를 했고 우리도 보도를 했으니까 우리도 고소를 해라. 맞아. 저도 들었어요. 굉장히 얘기를 했었어요. 안 했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건으로 MBC에 대한 어떤 적개를 보여준 거고 그 KBS 시청료 분리징수 문제도 그거에 대한 KBS에 대한 적개를 보여준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적개를 보여줬을 때 약간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을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근데 말하자면 그런 격으로 그냥 정권 초에 몇 개 당한 일들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죠. 일단 근데 MBC라는 회사를 정권 차원에서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기자 개인에 대한 고소도 하고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남발하지만 중요한 거는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특별 근로감독을 지시를 한다든지 국세청에서는 실제 5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막대한 비용을 MBC에게 추징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또 방심위의 징계는 또 별도의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하나를 망하기 위한 집중 표적 놀이가 그때 벌어졌는데 그때 그걸 완전히 쌩까버리고 전용기에 같이 타고 탑승해서 우리는 MBC가 아니니까 우리는 경향이 아니니까 우리는 한겨레가 아니니까 그때 비행기 타고 갔던 사실 언론사들 다 반성해야 돼요. 이제 그 대목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하나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괜찮을까요? 우리 오늘 하루 종일 할까요? 밤새 해도 돼요?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본 기사는 이게 네. 과거에 봤던 기사인데 예. 도대체 그러면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 언론 광고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특히 이제 언론재단의 그 내역을 보면 2024년에는 문화일보, 매일신문, 심지어 매일신문은 지역 일간지인데 여기는 완전히 저는 뭐 보수신문이라고 보수를 넘어선 저는 내란 전국 사이에 봤던 매일신문의 행태는 극우적이라고 보거든요. 매일신문, 문화일보, 조중동 이런 5개사의 광고가 완전히 집중된단 말이에요. 2024년에. 아직 2025년까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기였는데 경향, 한겨레, MBC 이런 데는 광고 비용이 실제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완전히 편향적으로 집중해가지고 한 언론사들 밀어줬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의리가 더럽게 없다. 치사하다, 치사해. 치사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혜택을 누리고자 그동안 입국 다 타고 MBC가 탄압을 받든 뭐 한겨레가 탄압을 받든 경향이 탄압을 받든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언론 코스프레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MBC, 한겨레, 경향. 네. 편은 뉴스 토마토입니다. 네. 단전 단수 너무 동맹. 세 개의 사가 이렇게 사실은 뉴스토마토도 언급을 해야 되는 게 그럼요. 그 시기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사실 대통령실 출입 불가를 하게 된 것도 뉴스토마토 계속. 아닙니까? 이게 뭐가요? 또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하나의 훈장이 돼서 돌아와서 100만을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네. 잘했다. 네. 칭찬에 굉장히 아주 좀 약하세요, 기자님. 약한 게 아니라 네. 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런 말. 언론 투사로 박영식이 거듭나고 있어. 너무 멋져 불어. 네. 일타 정치 오늘 여기까지 벌써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더 해도 돼요.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 더 얘기해도 예. 돼요. 네.